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예쁜 딸을 출산한 결혼 5년차 여성이에요. 제가 출산을 한 날은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의 생일이기도 해요. 바로 저를 키워주신 엄마 생신이었죠. 엄마들이 그런 말들을 하시잖아요. 너도 결혼해서 자식 낳아봐라. 그래야 엄마 마음 알지. 제가 출산을 하고 보니 그 말이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10시간 가까운 진통 끝에 아직 눈도 못 뜬 큰 딸아이를 마주한 순간 엄마 생각이 제일 많이 나더라고요. 출산을 경험한 여성이라면 다들 저와 같았을 거예요.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제가 떠올린 사람은 친엄마가 아닌 새엄마였다는 거였죠. 저는 8살 때부터 계모 손에서 자랐어요. 신데렐라에 나오는 고약한 계모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심정적으로 비슷하게 느꼈어요. 그건 새엄마가 나를 낳아준 친엄마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년기 내내 어떻게 하면 새엄마한테 복수할 수 있을지 그 생각만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때의 내 행동이 너무 후회스러워요. 뒤늦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리 화목한 가정은 아니었어요. 부모님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두 분이 자주 싸우거나 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대화가 없었어요. 각방을 쓰는 건 물론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을 정도로 냉랭한 사이였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들은 휴가 때 부모님과 피서도 가고 주말이면 가족 여행도 다녔지만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아빠는 늘 회사 일로 바쁘셨기 때문에 놀이동산도 그렇고 동물원도 그렇고 나들이는 늘 엄마랑 단 둘이 다녀야 했어요.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엄마와 단 둘이 찍은 사진들 뿐이에요. 엄마에 대한 애정이 남들보다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런 이유였죠. 그런데 그런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저를 데리러 유치원으로 오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이신 거였죠. 유치원에서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던 저는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가는 걸 혼자 지켜봐야 했어요. 그런데 날이 어둑해지고 졸음이 몰려오던 그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그리곤 전화를 받은 선생님이 심통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오셨죠. 윤지야, 선생님이랑 같이 엄마한테 가자.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일이 있어서 늦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신 저를 집에 데려다 주시는 걸로 알았죠. 그런데 선생님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간 곳은 저희 집이 아닌 병원이었어요. 병원에 미리 도착해 있던 아빠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서야 아빠가 놀랐던 대상이 내가 아닌 선생님이란 걸 알았지만요. 선생님도 저희 아빠를 보고 놀랐는지 제 손을 잡은 손이 살짝 떨리더라고요. 아빠도 선생님도 이내 저를 내려다보셨어요. 그리고는 막막한 표정으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시더군요. 먼저 말을 꺼낸 건 선생님이었어요. 윤지야, 아빠한테 가야지. 선생님은 그 말과 함께 제 손을 놓아주셨어요. 평소 아빠랑 그리 살가운 사이가 아니었던 저는 머뭇거리며 아빠한테 다가갔어요. 평소라면 무뚝뚝하게 저를 바라보기만 했을 아빠가 그날은 웬일인지 한쪽 무릎을 꿇고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윤지야, 엄마랑 마지막 인사하러 가자.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철문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솔직히 그날 그곳에서 보았던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렴풋한 기억만 남아있을 뿐이죠. 방 중앙에 하얀 천에 덮여있는 무언가가 있었고 아빠는 그게 엄마라고 했어요.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말이죠. 사실 그 말이 실감이 안 나서 멀뚱멀뚱 아빠 얼굴만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이어진 다음 말에 울음이 터져버리고 말았죠. 이제 다시는 엄마를 못 볼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드려. 엄마를 못 볼 거라는 말에 울컥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달려가려고 했는데 그런 저를 아빠가 끌어안았어요. 몸부림치는 저를 꽉 잡고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죠. 엄마의 장례식이 끝나고부터 이전과는 다른 생활이 시작됐어요. 할머니가 아침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저를 돌봐주셨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한 달쯤 지나자 할머니께서 많이 힘드셨는지 아빠와 저한테 본가에 들어와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빠는 그러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윤지 지 엄마 잃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갑자기 생활 환경이 달라지면 많이 힘들 거라고요. 유치원 문제만 해도 그래요. 갑자기 유치원으로 옮기면 애가 혼란스러울 게 뻔해요. 어머니가 힘드시면 도우미 아줌마를 부를게요. 아니, 남한테 애를 맡기겠다고? 그러지 말고 집으로 들어와. 네가 당장 재혼할 거 아니라면 언젠가 됐든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잖아. 할머니도 팽팽히 맞서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셨어요. 결국 저를 도와주실 도우미 아주머니가 집에 오게 되었고 이듬해 봄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에도 도우미 아주머니가 저를 돌봐주셨죠. 그런데 1학년 2학기가 끝나갈 무렵 아빠가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빠를 따라 나간 자리에는 다름 아닌 제가 나온 유치원 선생님이 계셨어요. 저와 함께 엄마가 있던 병원에 데려다 주셨던 선생님이었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한테 특히 잘해주셨던 선생님이라서 무척 반가웠어요. 보자마자 선생님께 달려들어 안기자 아빠가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윤지야, 오랜만에 선생님 만나니까 좋아? 응, 그런데 선생님도 누구 만나러 왔어요? 난 아빠 친구 만나러 왔거든요. 그러자 아빠가 그러시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만나러 온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야. 앞으로 선생님이 윤지 새엄마가 되어주실 거야. 그 말에 순간 멍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싫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선생님이 엄마가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제게 엄마가 생긴다는 사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돌아가신 엄마를 잊은 건 아니에요. 여전히 엄마를 사랑하고 그리우니까요. 하지만 엄마에 대한 그리움만큼이나 주변 친구들에 대한 부러움도 컸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엄마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부러웠거든요. 물론 도우미 아주머니가 많이 도와주시기는 했지만 엄마가 챙겨주는 아이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었어요. 방과 후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엄마들 중 우리 엄마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학원 끝나고 집에 왔을 때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우리 엄마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빠의 재혼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할머니는 새엄마 얼굴을 본 순간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네가 여길 왜 와? 당장 나가. 당장 나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너 절대 며느리를 안 받아줘. 그러니까 헛물 켜지 말고 당장 나가.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애초에 이게 다 어머니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어머니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도 그렇게 외롭게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받아들이세요.
이번에도 아빠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할머니도 이번만큼은 쉽게 물러서지 않으셨죠. 어머니가 자꾸 이러신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허락 안 하셔도 이 결혼 진행할 겁니다. 팽팽하게 기싸움을 이어가던 두 분은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빠는 결혼식도 하기 전부터 새엄마를 집으로 불러들이셨어요. 언제까지고 저를 남의 손에 맡길 수 없다는 게 이유였죠. 어차피 할 결혼, 하루라도 빨리 제게 엄마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새엄마는 유치원 일도 그만두고 전업주부의 삶을 살기로 하셨어요. 새엄마가 집에 들어오고 나서 가장 많이 변한 건 저였어요. 정확히는 제 환경이었죠. 새엄마는 저를 어릴 때부터 지켜본 사람이라서 그런지 저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어요. 제 식습관은 물론 재능과 버릇까지 전부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저를 위한 맞춤 케어가 시작되었죠. 그러다 보니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실 때와는 완전 다르게 체격도 좋아지고 학과 성적도 오르고 무엇보다 제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런 제 변화에 결국 할머니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네가 마음에 들어서 받아주는 거 아니야. 우리 윤지 생각해서 옆에 두는 거지. 그러니 땀만 먹지 말고 불쌍한 우리 윤지 잘 키워라. 그게 네가 살 길이야. 결국 할머니는 결혼 허락을 하셨고 그제야 부모님은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결혼식은 양가 부모님의 동의하에 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치렀어요. 처음에 심하게 반대하던 할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결혼식을 치른 이후에는 새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는요. 고모 역시 딱히 새엄마를 반기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굴거나 괴롭히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 2년 정도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지냈어요. 명절에는 다 함께 본가에 모여 명절을 보냈고 저희 엄마가 살아계실 때와는 달리 휴가철에 할머니와 고모까지 포함해 온 가족이 여행을 떠나기도 했으니까요. 태어나서 가족여행을 가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늘 엄마랑 단 둘이 다니던 여행과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아빠였는데 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할머니 생신이고 명절이고 매번 저랑 엄마만 본가에 보내시더니 새엄마가 들어온 이후엔 가족 모임에도 꼬박꼬박 참석하시더라고요. 아빠가 변하니 집안 분위기도 확실히 변해갔어요. 대화 없이 냉랭하던 집안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가족 간의 대화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게다가 아빠는 주말이면 저랑 새엄마를 태우고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보기도 했는데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없던 일이라서 처음엔 아빠의 이런 변화가 많이 신기했어요. 별거 아닌 TV 프로를 보면서도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웃고 떠드는 날이 많았어요. 이제야 평범한 가정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이런 변화들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새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새엄마 덕분에 제가 꿈꾸던 화목한 가정이 완성됐으니까요. 동화 속에 나오는 새엄마들은 다들 본처 자식을 쥐잡듯 괴롭히기 일쑤였는데 새엄마는 전혀 달랐어요. 아빠보다도 더 저를 챙기셨거든요. 아빠 앞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라 아빠가 없는 곳에서도 한결같이 그러셔서 저는 새엄마한테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행복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동안 몰랐던 할머니의 만행이 밝혀졌거든요. 그날은 할머니 생신이었어요. 아빠는 퇴근 후에 본가로 바로 오신다고 했고 새엄마랑 저는 먼저 본가로 가 있었어요.
새엄마는 준비해간 재료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고 저는 마당에서 강아지랑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 강아지 물통이 비어있는 걸 보고 물을 가지러 주방으로 갔는데 거기서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고 만 거예요. 어머님, 어떻게 제 친정 부모님께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한테만 하세요. 어머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저잖아요. 제 부모님은 아무 죄도 없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잘할게요. 어머님 말씀 잘 듣고 윤지 엄마로만 살게요. 딴 욕심 안 부린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제 친정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창고 경비 서는 애비에 건물 청소하는 애미에 어디서 이런 천한 집구석 인간들이 감히 우리랑 사돈을 맺어. 내가 아주 자다가로 열이 받아서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내가 밤에 잠 설치는 게 다 너랑 네 집구석 인간들 때문인데 왜 죄가 없어? 너를 낳은 게 네 부모 죄야. 그런 집구석에서 태어난 게 네 죄라고.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못 참겠니? 그럼 나가. 너 잡을 사람 여기 없다. 내가 널 왜 허락해줬는지 기억하지? 네가 윤지한테 비밀로 하겠다고 각서를 써서 내가 결혼 승낙해준 거야. 난 약속 지켰으니 너도 네가 한 약속 꼭 지켜. 약속을 어기는 순간 넌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걸로 안 끝나. 네 친정부모 밥줄까지 다 끊어놓을 테니 알아서 해. 새엄마를 쫓아내려고 혈안이 된 할머니는 식구들 앞에서만 웃는 얼굴을 했지 뒤에서는 새엄마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새엄마의 친정 식구들까지도요. 그리고 그보다 더 문제가 됐던 건 바로 각서였어요.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긴 각서요. 저는 서슬퍼렇게 새엄마를 잡고 있는 할머니를 피해 마당으로 도망쳤어요. 강아지를 품에 안고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는데 마침 퇴근한 아빠가 오셨더라고요. 아빠를 보자마자 달려가 와락 안겼어요. 그리고 난해서 제가 엿들은 얘기를 아빠한테 다 털어놓았죠. 새엄마 좀 구해달라고 울면서요. 제 말을 듣는 아빠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나직한 목소리로 그러셨어요. 윤지야, 아빠 차에 가서 기다려. 엄마랑 금방 나올 테니까. 아빠는 집 앞에 세워둔 차까지 저를 데려다 주시곤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기다리다 지쳐 손잠이 들었는데 아빠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미안하다 선미야. 내가 잘 살폈어야 했는데 내 기분에 취해서 너한테 다 떠넘기고 나만 편히 살았어. 앞으로는 오늘 같은 일 당하지 않게 내가 잘 지켜줄게. 장인 장모님께도 내가 찾아뵙고 사과드릴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나 좀 믿어줘. 아빠는 새엄마를 달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희 식구는 본가와 발길을 끊고 살게 되었죠. 아빠는 할머니와 고모가 저희 집에 오는 것도 막았어요. 저를 핑계로 찾아오는 것까지 모두 못하게 해버렸죠. 그리고 본가의 생활비를 지원하던 것도 다 끊어버렸어요. 아빠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회사와 대부분의 재산 증여를 받은 터라 할머니와 고모 소유의 재산은 살고 있는 집과 은행 잔고 그리고 매달 수익이 나는 상가 하나가 다였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두 사람이 사치도 심하고 투자 실패를 하면서 남은 건 딸랑 살고 있는 집 한 채뿐이었죠. 그래서 아빠가 매달 일정 금액을 본가 생활비로 보조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끊기자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든 아빠 마음을 돌리려고 혈안이 돼서 달려들었지만 아빠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어요. 혹여라도 마음이 여린 새엄마가 두 사람을 집에 들일까봐 집에 사람까지 두고 본가 식구들의 방문을 막았어요. 초반엔 제 등학교길에도 사람을 붙였었는데 한 2년 가까이 지나고 나니까 더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만두게 되었죠.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교문 앞에 대기 중인 학원차에 오르려는데 누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고모였어요. 고모는 마치 어제 만나고 헤어진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웃으며 다가와서는 학원차를 모는 기사님께 윤지 고모인데 직접 데려가겠다고 양해를 구하곤 저를 자기 차에 태웠어요. 고모, 아빠가 알면 혼나. 나 내려줘. 얘도 참, 오랜만에 고모를 만났으면 인사부터 해야지. 그게 뭐니? 그나저나 배고픈데 우리 어디 가서 햄버거나 먹을까? 윤지 너 불고기 버거 좋아하잖아. 햄버거만 먹고 학원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할머니도 고모도 만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내 고모인데 어떻게 밀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모를 따라 롯데리아에 가서 햄버거를 먹었어요. 제가 햄버거를 먹는 내내 고모는 저희 집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댔어요. 저는 잘 모르겠다거나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죠. 그리고는 새엄마 괴롭히지 말라고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고모가 답답하다는 듯 주먹으로 가슴을 팡팡 치고는 그러지 뭐예요. 윤지 너 새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너희 엄마한테서 아빠 뺏어간 사람이야. 너희 엄마 살아있을 때부터 너희 아빠 꼬셔서 바람 폈던 사람이라고. 엄마가 그날 왜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알아? 네 유치원 선생이 네 아빠랑 바람 피고 있다는 거 알고는 급하게 유치원으로 달려가다가 사고가 난 거라고. 그런데 딸이 돼서는 네 엄마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 원수 편을 들어? 하늘에서 엄마가 이걸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니? 고모의 말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고모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지금까지 내 엄마를 괴롭힌 사람을 돕겠다고 발톱을 세우고 할머니와 고모한테 대든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고모, 그게 무슨 소리야? 새엄마가 아빠랑 바람을 폈다니. 그럼 우리 엄마가 죽은 것도 새엄마 탓이라는 거야? 따지고 보면 그런 셈이지. 할머니랑 고모가 달래 네 새엄마를 미워하겠니? 그제야 그동안 할머니가 새엄마한테 했던 말과 행동이 이해가 갔어요. 저한테 비밀로 하기로 하고 썼다던 그 각서의 의미도요. 그리고 나니 아빠가 한순간에 변한 것도 이해가 갔어요. 엄마한테는 그렇게 싸늘하게 대하던 아빠가 새엄마한테는 세상 둘도 없는 착한 남편으로 굴었던 게 말이죠. 순식간에 밀려드는 배신감에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그날 저는 고모와 함께 본가로 갔어요. 그리고 새엄마한테 전화해 앞으로는 본가에서 할머니랑 살겠다고 말했죠. 도대체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내렸냐고 묻는 새엄마한테 복수하듯 내뱉었어요. 새엄마가 우리 아빠랑 바람을 펴서 우리 엄마가 죽은 거라고요. 살인자. 새엄마는 살인자야. 새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은 거잖아. 그 말에 수화기 너머에선 정적이 맴돌았어요. 제 말에 새엄마가 충격을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윤지야, 내가 설명해 줄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싫어. 안 들을 거야. 아무것도 안 들을 거야.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일로 집은 발칵 뒤집어졌죠. 아빠와 새엄마가 본가로 달려와 저를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할머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조건을 걸었어요. 제 마음이 풀릴 때까지 책임지고 저를 맡아줄 테니 생활비며 저를 돌보는 데 들어가는 경비와 학원비를 보내라는 얘기였죠. 할머니한테는 손녀딸 걱정보다는 돈이 먼저였어요. 저도 그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 엄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새엄마와 아빠를 보면서 살 자신이 없었어요. 아빠는 윽박지르며 저를 데려가려고 하셨지만 새엄마가 말렸어요. 아이한테 더 상처가 될 거라면서. 저는
새엄마의 그런 모습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빠랑 바람까지 펴서 내 엄마 가슴에 상처를 입힌 사람이 이제 와서 아닌 척하는 게 거슬리고 역겹기만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본가에서 할머니, 고모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중학교 시절 내내 본가에서 생활한 저는 생각지 못한 상황에 저희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아빠가 원인모를 감염으로 생사를 오가게 되었거든요. 뭐에 감염이 됐는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치료도 할 수 없어서 몸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급속히 악화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감염 사실을 알게 되고 3개월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빠가 남긴 유산이 모조리 새엄마 손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였죠. 할머니와 고모는 소송을 해서라도 재산을 찾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상속은 새엄마의 저 외에는 받기 힘든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새엄마가 본가로 찾아온 거예요. 새엄마는 당장 생활비 지원을 빌미로 저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윤지 몫의 유산은 윤지가 성인이 된 후에야 손을 댈 수 있어요. 현재로선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건들 수 없다는 얘기죠. 저는 그동안 그이가 본가에 하던 지원을 다 끊을 생각이에요. 생활비, 돌봄비 전부 다요. 하지만 윤지를 제게 보내주신다면 생활비 지원은 앞으로도 해드릴 생각이에요. 어쩌시겠어요? 윤지 끝까지 잡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보내주실 건가요?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할머니와 고모는 돈 때문에 저를 새엄마 손에 넘겨주었어요. 아직 미성년자인 저는 법적 보호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엄마를 따라 나서야 했죠. 집에 가보니 제가 쓰던 방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 방에 들어서니 옛 생각이 났어요. 내 인생 처음으로 화목한 가정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요. 만약 새엄마와 아빠의 비밀을 몰랐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 의미 없는 가정을 하다 보니 허탈함 웃음만 나더라고요. 이미 다 끝나버린 상황 앞에서 그런 생각은 쓸데없는 거니까요. 다시 새엄마랑 살게 되었지만 예전처럼 다정한 모녀 사이는 아니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새엄마가 상처 입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사람처럼 아주 못되게 굴었거든요. 20살만 되면 이 집을 나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미래고 뭐고 다 포기한 사람처럼 공부도 안 하고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만 했죠. 그러다 한 번은 흡연 문제로 학생부에 끌려가게 되었는데 담임 호출을 받고 새엄마가 학교로 왔더라고요. 새엄마를 보자 저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굴었어요. 내가 담배 피는 거 봤냐? 담배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피진 않았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몸에 담배를 지닌 남자 선생님들도 징계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려댔어요. 그 바람에 더 화가 난 학생 주임 선생님은 벌점과 정학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퇴학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고 저는 변호사 불러서 법적으로 하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때였죠. 새엄마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순간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어요. 저 사람 왜 저러니? 어차피 아빠도 죽었고 원하던 재산 손에 넣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나를 감싸려는 이유가 뭘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새엄마의 행동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새엄마의 사과 덕분에 저는 정학 처분을 받는 선에서 끝이 났어요. 그날 집에 돌아온 새엄마는 처음으로 제게 회초리를 들었어요. 나한테 화가 나 있는 거 알아. 그럼 나한테 화를 내.
네 인생 망치는 걸로 화풀이하지 말고. 너 평생 나 보고 살 거 아니잖아. 하지만 네 자신은 네가 죽는 순간까지 네가 감당해야 하는 거야. 네 인생이니까. 나한테 복수하려거든 멋진 사람이 돼서 저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처절하게 날 밟아. 그게 이기는 거야. 내 말 알아듣겠니?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새엄마 말이 100번 옳았어요. 복순이 뭐니 한다고 내 인생까지 망치는 건 정말 멍청한 짓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했어요. 학원에도 등록하고 과목별로 과외 지도도 받았죠. 역시 돈이 좋긴 한 건지 학원과 과외 도움을 받으니 성적이 쑥쑥 오르더라고요. 그렇게 고1 말에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시작한 저는 꽤 이름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된 순간 제 몫의 아빠 유산도 받을 수 있었죠. 그렇게 돈을 들고 집을 나가려는데 새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할 거니? 네 아빠가 남긴 유산 한두 푼 아닌 거 알잖아. 회사는 전문 경영인한테 맡겼다지만 여전히 수익은 꼬박꼬박 통장에 쌓이고 있고 상가 건물에서도 매달 세가 들어오고 있어. 그뿐이니? 부동산 가격도 그 사이 많이 올랐고 앞으로는 얼마나 더 오를지 몰라. 네가 받은 그 돈은 네 아빠가 남긴 전체 유산 중 정말 몇 프로 안 되는 돈에 불과하다고. 그 많은 유산이 내 손에 있는데 그냥 이쯤에서 손 털고 나갈 생각인지 묻는 거야. 지금까지는 그저 내 몫의 유산만 받아서 이 집을 나가는 것만 꿈꿔왔는데 새엄마 말을 들어보니 솔직히 욕심도 나고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누렸어야 할 모든 걸 이 여자가 다 손에 쥐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혈압이 오르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저희가 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이 집에서 버텨. 대학 졸업할 때까지 버티면 전 재산의 3분의 1을 줄게. 네가 결혼할 때까지 이 집에서 버티면 나머지 재산의 반을 주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이 집에 찾아오면 남은 재산 다 너한테 줄게. 어때? 그 정도면 너한테도 꽤 좋은 조건 아니니? 한마디로 자기가 죽을 때까지 나를 옆에 두겠다는 건데 도대체 왜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랑 같이 있어봤자 엄마 대접도 안 해주는데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졸업할 때까지만 버텼다가 돈 받고 나가자 생각했어요. 그러다 취업할 때까지만 버티자고 생각하게 됐고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그 집에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어차피 결혼할 때 시댁 식구들한테 부모라고 소개를 해야 하니 미리 집을 나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아무리 남편이지만 복잡한 저희 집 가정사를 알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댁에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빠가 몇 년 뒤 재혼을 했다는 정도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남편도 그런 줄로만 알았고요. 그런데 당신 장모님하고 사이가 꽤 좋은가 봐? 아무리 바빠도 매달 한 번씩은 장모님 만나러 가잖아. 당신 보니까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의 속 모르는 소리 하지 마.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야. 받을 게 있어서 가는 거지. 남편은 매달 친정에 가는 저를 보고 모녀 사이가 꽤 돈독한가 보다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사실 남들이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했을 거예요. 친정에 가면 새엄마는 기다렸다는 듯 저를 데리고 쇼핑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근처 전통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시장에서 떡볶이랑 순대 같은 주전부리도 하곤 했어요. 또 가끔은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하고요. 참 알차게도 그 하루를 이용하는 걸 보면서 귀찮기도 하고 한편으론 새엄마가 신기하기도 했어요. 저라면 돈줄 끊고 안 보고 살 텐데 말이죠.
그렇게 새엄마와 어울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복수고 뭐고 다 잊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예전처럼 살갑게 굴지는 않았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친정에 가야 하는 날이라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새엄마였어요. 오늘은 내가 일이 있어서 못 볼 것 같다. 다음 달에 보자. 그럼 끊는다. 안 와도 된다고 하니 좋긴 했지만 왠지 새엄마 목소리에 힘이 없는 것 같아서 살짝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까요? 고모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얘, 너 그 소식 들었니? 니네 새엄마 암 걸렸다더라? 어제 엄마랑 병원에 갔다가 이 박사님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대장은 말기라서 손 쓰고 할 것도 없나 보더라, 얘. 이제 네 아빠 유산 다 네 차지가 되는 거야. 윤지 너 그 돈 받으면 이 고모한테도 한몫 떼어줘야 한다. 네 새엄마 정체 말해준 거 나잖아. 나 아니었으면 아직까지 네가 네 엄마 죽인 원수한테 엄마 엄마 하면서 다녔을 거 아냐. 암튼 조만간 좋은 소식 기다릴게. 사람이 죽게 생겼다는데도 고모는 꽁돈 받을 생각이 들떠 있는 것 같았어요. 지난달에 갑자기 약속을 취소한 게 암 진단을 받아서 그런 건가 보다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욱신 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사이에 살갑게 전화해 상태를 물을 수도 없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기엔 걱정이 돼서 남편을 시켜 친정에 가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집에 돌아온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장모님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시던데 그 큰 집에 혼자 계시는 것도 그렇고 차라리 입원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아무리 피 안 섞인 계모라고는 해도 지금까지 자기를 키워주신 분이잖아.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비록 이를 갈고 살기는 했지만 따지고 보면 제게는 하나뿐인 부모기도 했으니까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빈자리를 채워준 사람도 새엄마였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저를 맡아서 키워준 사람도 새엄마였으니까요. 물론 할머니와 고모가 있어서 혼자 외롭게 살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돈 때문이 아닌 진짜 저를 돌봐주려고 했던 사람은 누가 뭐래도 새엄마뿐이었잖아요. 나는 그렇게 새엄마 도움을 받아가며 살았는데 정작 새엄마는 병들고 나니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한동안 친정에서 지낼게. 당신까지 가자고는 말 못해. 내 친정일 때문에 당신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거든. 내일이니까 나 혼자 처리할게.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쉬며 그러는 거예요. 윤지야, 가끔 보면 넌 너무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아. 나 네 남자친구 아니고 네 남편이야. 이제 너랑 나는 한 몸이나 마찬가지라고. 네가 가는데 어떻게 나 혼자 여기 있니? 가면 같이 가는 거지. 안 그래도 장모님 보고 온 다음 날부터 마음이 안 좋았어. 우리 결혼할 때도 그렇고 장모님이 나한테 잘해주셨잖아. 혹시라도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사위 노릇 한번 하고 싶어. 그러니까 같이 가자. 주말엔 내가 집에 왔다 가면 되니까.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제 친정에 들어가 반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 집에서 우리 부부가 사는 동안 새엄마는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었는데 그래서 어쩌면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죠. 새엄마는 투병 중에도 제가 잘 먹는 반찬 레시피를 공책에 꼼꼼히 적어주셨고 아빠가 남기신 유산이 뭐뭐인지 그리고 은행 비밀번호부터 안방 금고 비밀번호까지 세세하게 다 알려주셨어요. 꼭 죽음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그럴 때마다 저는 짜증을 내곤 했지만 새엄마는 그러거나 말거나 자신의 할 말을 다 하곤 했어요. 몸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서
하루는 주말을 맞아 근처로 드라이브를 떠났어요. 양평 두물머리에 가서 유명하다는 연 핫도그도 사 먹고 전망 좋은 카페에 들러 차랑 커피도 마시고 했어요. 모처럼 나온 아들이라서 그런가 저희 부부 못지않게 새엄마도 많이 들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잠이 들었을 정도로 많이 지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했는데도 새엄마가 일어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새엄마를 흔들어 깨우려는데 옆으로 풀썩 넘어가시더라고요. 나들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는 잠이 든 채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급하게 달려간 병원에서 새엄마의 사망 선고를 듣자 나도 모르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제 정말 고아가 됐구나. 장례식을 치르는데 아빠 장례식보다도 더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고모랑 할머니는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유산으로 뭘 할까 모녀가 마주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는 꼴이 정말 추악해 보였어요. 남편과 함께 상주자리를 지키고 앉았는데 밤늦게 여자 문생객이 한 분 찾아오셨어요. 새엄마 영정 앞에 국화를 놓아두곤 어깨가 들썩이도록 한참을 우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윤지야, 나 기억나니? 유치원 햇살반 선생님이야. 솔직히 얼굴은 기억이 안 났지만 햇살반 선생님에 대한 기억은 있었어요. 저는 달림반이었는데 저희 선생님이랑, 그러니까 새엄마랑 햇살반 선생님이 친구 사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햇살반 선생님이 저희 반에 자주 오시기도 했고요. 윤지 새어머니랑은 오랜 친구 사이야.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였으니까 30년 넘게 알고 지냈지. 이제 보니 윤지는 엄마를 참 많이 닮았구나. 그러시면서 제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상자 하나를 꺼내 내미셨죠. 이거 너희 새엄마가 몇 달 전에 나한테 남긴 거야. 혹시 자신이 잘못되면 그때 윤지 너한테 전해주라고 했어.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산모수첩이 가장 먼저 보였어요. 산모수첩에는 새엄마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새엄마한테 애가 있었나 생각하면서 그 밑에 깔려있는 일기장을 집어들었는데 몇 장을 읽자마자 눈에서 후두둑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랑하는 남자와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집안 형편이 안 좋다는 이유로 남자 쪽 어머니가 결혼 반대를 했고 결국 강제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헤어지고 난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리려 남자 집에 찾아갔다가 남자의 모친을 통해 남자가 이미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배는 불러오는데 막막하기만 했던 새엄마는 친구 자취집에 머물며 출산을 했고 이듬해 아이를 데리고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우연히 남자와 그 앞에 서 있는 남자의 아내를 보게 되었어요. 남자의 모친말과 달리 남자는 얼마 전에서야 결혼을 했다더라고요. 문제는 남자의 아내가 임신할 수 없는 몸이라는 거였죠. 남자의 아내는 새엄마를 설득해 자신의 아이를 키워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당시 자신의 형편에선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한 새엄마는 딸아이를 남자의 아내한테 맡겼던 거예요. 그래도 제 아빠 곁에서 자라면 덜 외롭지 않을까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맡겨진 아이는 바로 저였던 거예요. 아빠와 엄마, 그리고 새엄마가 소설 속 주인공처럼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된 건 다 할머니 때문이었던 거죠. 중간에서 결혼을 방해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리고 아빠가 결혼을 했다는 거짓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엄마도 새엄마도 아빠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말이에요. 새엄마가 남긴 일기장을 밤이 새도록 읽어내려간 저는 가슴이 갈갈이 찢기는 심정이었어요. 내 친엄마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모질게 굴지 않았을 텐데. 단 한 번이라도 살갑게 엄마라고 불러드릴 걸. 모든 게 다 후회스럽고 죄송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버리지 못하고 옆에 끼고 살려 했구나 생각하니 더더욱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장례식 마지막 날 저는 처음으로 나를 낳아준 친엄마를 불러보았어요. 그런데 장례가 끝나자마자 할머니랑 고모가 와서 유산은 어떻게 정리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 말에 일순 화가 치밀었어요. 왜요? 혹시라도 고모랑 할머니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봐서요? 어림없어요. 내가 이 돈을 불구덩이에 쑤셔 넣는 한이 있어도 두 사람한테는 단돈 1원도 안 줄 거니까요. 내 친엄마를 내연녀라고 속여서 온 가족을 찢어놓고도 무슨 낯짝으로 내 부모 유산을 탐해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가 결혼 반대만 하지 않았다면 우리 엄마랑 아빠 그렇게 안 됐어요. 당신들 두 사람이 우리 가족을 불행하게 만든 거라고요.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그동안 지원했던 생활비고 뭐고 앞으로는 한 푼도 안 줄 테니까 그렇게들 아세요.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요. 할머니랑 고모한테 미친년처럼 소리를 질렀지만 실은 제 자신한테 소리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멍청했던 건 친엄마를 옆에 두고도 못 알아본 저였으니까요. 사람의 진심을 받아주려고 하지 않은 제 탓이니까요. 그래서 그 괴로움에 장례가 끝나고도 한동안 기운을 못 차리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친구가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윤지야, 혹시 충격으로 밥도 안 먹고 자리 보존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 네 엄마가 그랬거든. 윤지는 가슴 아픈 일이 있으면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는다고. 그럴 땐 달달한 단팥죽을 먹이라고 하던걸. 그래서 이거 좀 가져왔어. 아줌마가 네 엄마처럼 음식 솜씨가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직접 만든 건 아니고 죽집에서 사온 거야. 이거 먹고 기운 차려. 그래야 네 엄마도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덜 걱정할 거 아니니? 어서 한술 떠봐. 엄마 친구가 건넨 단팥죽 그릇을 잡고 한참을 내려다봤어요. 어릴 때부터 유난히 단팥죽을 좋아해서 울다가도 단팥죽 먹으라고 하면 벌떡 일어나곤 했었거든요. 새엄마가 저희 집에 처음 들어오시고 얼마 안 돼 단팥죽을 끓여주시길래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나 신기해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새엄마 일기장을 보니 저희 엄마랑 무척 친하게 지내셔서 저에 대한 건 서로 공유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 저에 대해 모르는 게 없을 수밖에요. 살면서 늘 반쪽 엄마만 가진 것 같아서 외롭기만 했는데 이제 보니 저는 엄마를 둘이나 가진 복받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세상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더니 이제 와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네요. 엄마 장례를 치른 지도 2년이 지났고 지금 제 곁에는 저희 엄마와 생일이 같은 제 딸아이가 잠들어 있어요. 혹시 우리 엄마가 내 딸로 환생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김새도 많이 닮았어요. 지금까지는 엄마 속도 많이 썩인 딸로 자랐지만 이제는 반대로 자식을 키워야 하는 엄마 입장이 되었어요. 제 엄마들이 그랬던 것처럼 잘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 엄마들 딸이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내일이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